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세계의 암살, 오늘은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가문 있죠? 아니야.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가문, 메디치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오랫동안 피렌체를 지배하면서 파란만장한 부침을 겪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신정정치를 실시하면서 쫓겨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축출되고 3번 돌아옵니다. 피렌체를 지배하는 동안에 메디치가 수장들의 지위도 공화정의 수장, 전제군주, 대공 등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 이탈리아 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사 전에 사전 강의도 한 4회 정도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되면 공고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성원 부탁드립니다. 메디치가의 전성기는 16세기입니다. 이 시기에 레오 10세와 클레멘스 7세라는 두 명의 교황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앙리 2세의 왕비 카트리네 드 메디치를 배출합니다. 부와 권력을 지녔으니까 암살과 독살, 어둠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메디치가에서 벌어진 여러 건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2년에 피렌체 시민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피렌체의 새 지도자로 근본 없는 사생아였던 알레산드로가 임명되었고 공화정을 폐지하고 왕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이폴리트가 정당한 후계자는 맞아요. 이폴리토의 아버지는 레오 10세의 동생인 줄리아노 디 메디치였습니다. 사실은 이폴리토도 사생아였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피렌체의 귀부인이었어요. 줄리아노는 피렌체를 다스리면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폴리트의 앞길도 창창했는데 그만 그가 7살 때 줄리아노가 사망해버립니다. 삼촌인 레오 10세가 걷어들여서 정성 들여 교육하며 키웠습니다. 이폴리트 지지자들이 하는 말 같기는 하지만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한 청년으로 컸다고 해요. 그런데 레오 10세도 그만 5년 후에 사망하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다음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메디치가의 사생아입니다. 레오 10세의 아버지가 메디치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로렌초 디 메디치고 동생이 줄리아노 메디치인데요. 클레멘스는 줄리아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줄리아노는 클레멘스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피렌체 대성당에서 암살당합니다. 이것이 메디치가 암살 사건 1호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보나롤라에 의해서 메디치가는 추방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레오 10세가 교황이 됩니다. 레오 10세는 자신의 사촌 이복 동생인 클레멘스와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클레멘스는 머리가 좋고 영리해서 레오가 살아있을 때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레오 10세는 그를 일종의 사무총장 같은 지위로 씁니다. 레오 10세가 죽자 클레멘스는 사생아는 교황이 될 수 없다는 전례를 깨트리고 교황이 됩니다. 사생아 출신으로 교황이 되었다는 것부터가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주는 건데 정말 어떤 위가 와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대신에 자기 주변 사람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도시는 초토화시킵니다. 클레멘스 시절에 로마가 카를 5세의 침공을 받아서 초토화되는데 로마가 역사적으로 초토화되었던 몇 번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하여간 이 양반은 술수를 너무 좋아해서 술수 하다가 다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술수로 쥐구멍을 파다가 건물을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발달하면 다른 쪽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 클레멘스 7세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이 너무나 대단해서 본인은 살아남는 거죠. 이 클레멘스가 이폴리트 대신에 알레산드로를 지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산드로가 클레멘스의 사생아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알레산드로의 출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로렌초 2세의 사생아라는 설과 클레멘스의 사생아라는 설인데 알레산드로의 용모가 좀 무어인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아프리카계 하녀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두 아버지 모두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이미 말씀드렸고 로렌초 2세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증정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왜 증정했느냐?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평범한 사람도 대단히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겠어.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큰 실수를 했죠. 이 형편없는 군주가 그걸 읽을 리가 있겠어요? 던져놓고 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로렌초 2세입니다. 그래도 딸은 잘 둬서 이 사람의 딸이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왕비가 되는 카트리느 드 메디치입니다. 만약에 알레산드로의 아버지가 로렌초 2세가 맞다면 카트리느가 알렉산드로의 이복 남매가 됩니다. 어쩌면 이게 알레산드로를 선택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술수의 대가였던 클레멘스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오스트리아, 스페인, 나폴리, 시칠리의 왕을 겸한 합스부르크가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를 5세의 딸 마가레트와 알레산드로의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메디치가가 유명하다고 해도 유럽 전체 기준에서 보면 겨우 인구 5만인 피렌체 공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피렌체 공작인 로렌초 2세의 아들과 딸이 신성 로마 제국의 사위와 프랑스의 왕비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 두 나라를 합하면 유럽의 절반이고 아마 부를 합하면 유럽의 거의 전부일 겁니다. 거기다가 교황의 조카라는 더 거대한 후광이 있죠. 당시가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서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던 시대였습니다. 왕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유럽 역사가 뒤집어지고 수많은 왕가와 국가를 위협하고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주는 카톨릭에 지지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카톨릭의 대단한 후원자였고 나중에 신교인 영국과 대립하다가 무적함대 사건도 일으키게 되죠. 그런 합스부르크가 스페인의 국왕인 카를 5세가 로마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건 카톨릭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건 장기적으로 손해인 것 같죠. 여우 클레멘스는 이거를 이용해서 카를 5세와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그리고는 사돈까지 맺어요. 이런 사정을 보면 카를 5세라고 생각이 없어서 결혼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카를 5세의 딸이 혼혈 의심까지 받는 메디치의 사생아하고 결혼한다는 건 대단히 파격적이긴 했죠. 1532년에 알레산드로는 20살에 피렌체 공작이 돼서 피렌체로 부임합니다. 제가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당시에는 인종과 혈통을 중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알레산드로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알레산드로가 도대체 메디치가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클레멘스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질 않고 제가 클레멘스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클레멘스밖에 없다. 이런 소문까지 퍼뜨립니다. 오히려 이런 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알레산드로의 방탕과 폭정이었습니다. 일단 공화정이 사라지고 전제정으로 돌아간 것부터가 문제였죠. 많은 분들이 공화정을 민주정으로 착각하시는데 근대 이전의 공화정은 민주정이 아니라 도시의 상층 시민, 국가의 상층 귀족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일종의 과도 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부자, 부유한 시민들 이런 사람들하고 척을 지게 되죠. 알레산드로는 방탕해서 주변에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술만 마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화정을 지지하던 상층 시민들이 알레산드로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도자는 이러면 안 되죠. 알레산드로 다음의 지도자들을 보면 알레산드로의 정치력이 부족하고 애는 개판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는 불량배들과 돌아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술파티를 열고 여자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시민들이 피렌체를 떠나 망명하게 됩니다. 이 망명객들이 하나의 정치단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알레산드로가 집권한 지 2년 후인 1534년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의 후원자였던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사망했죠. 망명자들은 카를 5세에게 알레산드로를 쫓아내 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안으로 밀었던 사람이 알레산드로와 동갑내기였던 이폴리트였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알레산드로와 마가레트의 결혼식이 거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합스부르크가의 사위도 아니었죠. 이폴리트도 이 제안을 거부할 리가 없죠.
본인은 자기가 정당한 메디치가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탄원서를 들고 카를 5세를 찾아갑니다. 당시 카를 5세는 해적 소탕을 위해 튀니지에 있었습니다. 이폴리트는 로마에서 나폴리로 가고 나폴리에서 배를 타고 카를 5세를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나폴리로 가는 도중에 독살되어 버립니다. 당시 사람 모두가 지금도 범인을 사주한 사람은 알레산드로라고 믿습니다. 그런 증거도 있는데 이 범인이 도망친 곳이 알레산드로의 피렌체 궁정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독살을 하고 이걸 독살로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알레산드로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죠. 사실 정말 알레산드로가 독살을 지시했으면 이걸 없애든가 아니면 딴 데로 보내지 자기 궁정에 두겠어요. 하여간 모든 게 미스터리인데 이 범인도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살해되어 버립니다. 여담인데 이때 카를 5세가 토벌하러 갔던 해적 수장이 게임 대항해 시대로 유명해진 바르바로사 해적 하이레딘입니다. 이 프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카를 5세는 이 모든 사건을 알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주변인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딸과 알레산드로의 혼인을 진행합니다. 이폴리트가 죽고 1년 후인 1535년 6월 19일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가의 성당인 산 로렌초 성당에서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알레산드로는 25살, 마가레트는 15살이었습니다. 피렌체의 명문가나 메디치가 사람들은 알레산드로를 싫어했지만 단 한 사람 그를 좋아한 메디치가 인물이 있었어요. 알레산드로가 피렌체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를 따르던 3살 연하의 청년이었죠. 그의 이름이 로렌치노였습니다. 별명이 작은 악당이었어요. 큰 악당은 누구겠어요? 알레산드로죠. 큰 악당과 작은 악당은 단짝이 돼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 로렌치노에게 라우도미아라는 미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호색한이었던 알레산드로는 겨우 신혼 6개월이었는데 장인이 무섭지도 않은지 라우도미아를 탐냅니다. 마침 라우도미아가 미망인이 됐거든요. 로렌치노의 집은 메디치 궁정과 붙어 있었습니다. 1537년 1월 5일에 로렌치노가 알레산드로에게 속삭입니다. 여동생한테 말 다 해놨다. 밤에 몰래 집으로 와라. 알레산드로가 아무리 용감해도 그 무서운 부인님 앞에서 대놓고 바람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마침 집도 붙어 있겠다. 하인이나 시종도 떼놓고 몰래 로렌치노의 집으로 갑니다. 라우도미아의 침실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런 장면 나올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 몸단장 하는 중이니까 기다려라. 알레산드로는 라우도미아의 침대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죠.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로렌치노가 고용한 자객이었습니다. 그는 알레산드로에게 덤벼들어 그를 해치웁니다. 결정타로 얼굴에다가 단검을 박아요. 알레산드로는 라우도미아의 침대에서 사망합니다. 악당이지만 군주를 살해한 것은 범죄는 범죄죠. 이 사건 후에 로렌치노의 집은 헐려버립니다. 그래도 피렌체 시민들은 그 자리를 기념해서 공터로 남겨놨는데요. 메디치 리카르도 궁전 안쪽에 가면 이게 정원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조그만 정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암살 사건이 벌어졌던 집터라고 합니다. 암살이 성공하자 로렌치노는 가족과 함께 바로 볼로네로 도주합니다. 다음에 베네치아로 망명하죠. 베네치아는 정말 특이한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도시에서 군주들과 싸우던 혹은 카톨릭과 대립하던 많은 사람들이 베네치아로 망명했습니다. 그야말로 망명자들의 천국이었죠. 피렌체의 망명자 그룹도 베네치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렌치노는 망명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베네치아에서 살아갑니다. 본인은 피렌체의 구원자가 돼서 피렌체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책을 써서 자신의 행동이 피렌체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설파합니다. 알레산드로와 친하게 지냈던 것도 어디까지나 위장이었다. 그런데 피렌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작은 악당이 큰 악당을 죽이고 자신이 피렌체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던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로렌치노가 도주하자마자 피렌체의 정권은 메디치가의 반개이면서 대단한 능력자였던 청년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로렌치노를 불러올 여지도 없었습니다.
로렌치노의 속셈이 정의가 아니라 자신이 피렌체의 통치자가 되고 싶었던 거라고 한다면 암살 계획 자체는 꽤 치밀했는데 그 다음 행동은 정말 한심했어요. 너무 한심해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자를 제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정치적 암살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본인이 한두 가지 재능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이 많이 결여가 된 거야.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되게 천재고 정말 불우한 천재, 억눌린 천재, 안타까운 천재, 나한테 기회만 준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다. 좀 이런 약간 자뻑증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가 전형적으로 그런 인물이었는데, 물론 나중에 사람들이 브루투스를 그런 식의 인물로 몰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암살자를 그런 인물로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암살이라는 정치적 모험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엉성하게 버리고 간 떡은 피렌체에 있던 한 똑똑한 청년이 냉큼 주워갑니다. 바로 코시모 1세예요. 알레산드로와 로렌치노 같은 철부지 악당이 아닌 진짜 대악당이었습니다. 물론 대신에 능력도 탁월했어요. 코시모 1세는 삼국지의 조조처럼 능력과 냉혹한 심장을 동시에 보유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정적에게 엄청나게 가혹했고 고문, 처형, 살벌하게 저지릅니다. 하지만 대신에 행정적으로는 대단히 유능해서 피렌체라는 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놓습니다. 지금 피렌체 관광을 가면 코시모 1세의 업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 최고의 보물, 우피치 미술관이 들어가 있는 건물, 피렌체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보석상들로 가득한 베키오 다리가 코시모 1세의 작품입니다. 코시모 1세는 암살범 로렌치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네치아로 계속 자객을 보냅니다. 로렌치노는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외출할 때도 육로를 피하고 수로로만 다녔다고 합니다. 이 베네치아의 명물이 골목길과 수로잖아요. 이 좁은 수로하고 골목길이 막 엉켜 있는데, 베네치아가 망명자들의 천국이다 보니까 망명자들을 제거하려고 자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유명한 사건이 몇 군데 벌어지는데 제가 거기를 몇 군데 찾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또 베네치아의 이 골목과 수로가 만나서 이 기가 막힌 암살 포인트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제가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런데, 결론적으로 베네치아는 망명자들의 천국이기도 한데 자객들에게도 천국인 거죠. 두 개의 천국이 있으니 로렌치노도 살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만 살겠어요. 베네치아에 산폴로 광장이라는 작은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한적한 광장인데 여기가 원래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소싸움 벌어지고 그 유명한 베네치아 카니발이 벌어지던 곳입니다. 아마 그런 축제가 벌어졌던 때 같아요. 어느 날 방심한 로렌치노가 산폴로 광장에 나갑니다. 자객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살해되고 맙니다. 로렌치노는 산폴로 교회를 나오다가 자객의 칼에 맞았다고 합니다. 암살을 지시한 사람은 코시모 1세라고 믿어왔는데, 저도 주경철 교수님 글에서 봤는데 진범은 칼을 오세였다고 하네요. 자신의 사위를 죽인 로렌치노에게 복수한 것이죠. 1548년 그가 베네치아로 망명한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알레산드로의 죽음, 그 전에 이폴리트의 죽음으로 메디치가의 장자 계열의 혈통이 끊깁니다. 레오 10세의 조카들이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메디치가는 교황가이면서 유럽 최대의 왕가인 프랑스와 합스부르크가의 인척이 되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한 단계 높은 하늘로 딱 올려가려는 순간에 클레멘스 7세라는 황당한 리더와 형제 간의 살육전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물론 완전히 추락한 건 아니었어요. 코시모 1세 같은 뛰어난 군주가 나와서 메디치가의 영예는 계속되는데 유럽의 명문가 황제들의 친구로까지 가지는 못하고 피렌체 공작 토스카니 대공으로 살아가다가 대가 끊기게 됩니다. 알레산드로 암살 사건은 역사적인 중요성보다도 우리에게 일상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인데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무너집니다. 수백 년을 쌓아 올린 공든탑도 잘못된 리더 한 명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클레멘스 7세처럼 비전이 없고 눈앞의 이익과 술수에만 집착하는 리더, 로렌초 2세와 알레산드로처럼 권력에 취해서 향락만 추구하는 리더가 역시 최악의 리더라는 평범한 교훈도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